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7월 19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음,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있네요. 경제가 어려워도 이건 못 줄이지. 미 다우가 14% 떨어질 때 코카콜라는 5% 올랐다. 요즘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명품 같은 경우에도 소비가 줄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웬만한 불황에도 명품 같은 경우에 뭐 줄 서서 사시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이제 불황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큰 불황이 오지도 않은데 일단은 뭐 이래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빠질 때마다 과거 대공황 시대 아니면 스페인 독감 때 아니면 최근에는 70년대 오일 쇼크가 있었을 때랑 또 물가 비교하면서 공포에 빠지면서 주가는 이제 빠지고, 그렇지만 필수 소비재에 해당되는 것들, 그런 주식들이 제가 늘 얘기하는 대체 불가의 핵심 우량주다라고 생각합니다. 필수 소비재를 만드는 회사. 근데 그게 가격이 물가 상승을 다 전가시킬 수 있는, 전가시켜도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을 요즘같이 대박엔 주식 박앤 세일 기간 동안에 이제 사야 되는데, 다우지수가 14% 떨어지는데도 코카콜라뿐만 아니라 뭐 오른 주식들이 좀 있는데요. 기사 내용에 보면 코카콜라 주식은 평생 팔지 않겠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 이제 코카콜라 주식 산 걸로 유명하잖아요. 1988년부터 코카콜라 주식에 투자하면서 남긴 말이라고 합니다. 30년 넘게 코카콜라에 투자하고 있는 버커셔 해스웨이는 지금도 4억 주를 보유하고 있답니다. 약 250억 달러고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32조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만 91세인 버핏이 아직도 매일 마신다는 코카콜라의 가치는 올해 국내 증시가 하락하고 경기 침체 우려도 커지는 상황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카콜라 주가는 지난 15일 주당 62.5달러로 연초 59.3달러보다 5.4% 상승을 했는데요. 장중에 4월 21일 날 66.21달러까지 갔었네요. 그런 이 코카콜라가 속해 있는 이제 다우 지수가 이제 30 종목 있잖아요. 다우 평균이 같은 기간 동안에 14.5% 하락하는 등 미국의 3대 증시가 일제히 두 자릿수 이상 하락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성과다라고 돼 있고요. 참고로 나스닥 지수가 고점 대비 한 33% 빠졌고요. S&P 500이 한 24% 빠지고 다우가 한 14.5% 빠졌는데 굉장히 선방했다 이런 거죠. 미국 유명 헤지펀드 출신 방송인 짐 크레이머는 최근 자신이 진행하는 CNBC 매드머니에서 경제 상황이 좋든 나쁘든 팝콘과 콜라를 비롯한 식음료에 대한 수요는 줄지 않는다며 팬데믹 셧다운이 풀려서 외식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코카콜라의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는 칠성사이다가 있다. 롯데 칠성 주가가 29%나 올랐습니다. 음료주는 대표적인 경기가 방어주로 뽑히는데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도 음료수 한 캔은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카콜라의 지난 1분기 매출은 104억 9천만 달러로 작년 1분기보다 16.3% 증가했다. 시장 전망치 98억 3천만 달러를 6.7%나 웃돌았다고 하고요. 올해 코카콜라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작년보다 9.7% 증가한 121억 8,690만 달러로 예상된다. 올해 한국에서도 코카콜라가 한 12% 가격 인상한 걸로 지난번에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요. 코카콜라 경쟁사의 펩시 주가는 올해 들어서 1.1% 소폭 떨어졌고요. 펩시 역시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6.2%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신한금투 애널리스트는
러시아를 비롯한 동구권 매출 비중이 높은 펩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에 선방했다고 합니다. 가격 인상 이후에도 소비 감소 영향이 거의 없었고 락다운이 있었던 중국에서는 오히려 점유율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한국의 대표적인 음료인 칠성 사이다를 앞세운 롯데 칠성 주가도 뭐 상당히 괜찮았었죠. 그리고 이제 필수 소비재에도 해당되는 게 담배, KTNG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선방을 했고요. AT&T,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또 KT, 예, KT도 22.4% 이렇게 올랐고요. 연초보다 주가가 켈로그도 12% 올랐고 오리온도 연초 주가를 현재 또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수 소비재인데 반드시 이제 이런 음식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명품 또는 애플의 아이폰은 그러면 필수 소비재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 아니면 저처럼 이제 갤럭시 쓰는 분들이 교체 주기가 있잖아요. 그죠? 교체 주기가 있었을 때 올해 혹독한 경기 침체 때문에 코로나 때라든지 아니면 뭐 2008년 리만 사태라든지 그럴 때는 이제 일시적으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소비가 확 위축됐다가 결국 지나고 나면 다시 교체할 거 다 하잖아요. 자동차도 그렇고. 그렇게 우리가 꼭 이렇게 음식료뿐만 아니라 사치제에서도 필수 소비재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왜 애플을 그렇게 40%나 포트에 유지하고 있고 코카콜라를 왜 들고 갈까? 그리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기업들을 왜 주식을 계속 들고 있을까? 대체 불가라는 거죠. 우리가 은행 이용 안 하고 또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주가가 제가 요즘 투자 설명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는데요. 갈 때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체 불가 기업은 결국은 매출이랑 이익이 다 증가하는데 주가만 3, 40%, 50%씩 빠지고 있으니까 대체 불가 기업을 바게인 세일할 때 잘 사시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립니다. 고물가의 매일경제 뉴스고요. 고물가의 후폭풍, 생필품 사재기 나선 미국에 네, 결국은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샤넬백이 계속 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지금 사는 샤넬백이 제일 싸다고 하는 것처럼 뭐야 물가 그러면 뭐 밀가격 급등 등등 보면서 제가 예전에 4월이었나요 5월 달에 예, 냉면 가격 오르기 전에 냉면은 한 5천 그릇 정도 미리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먹을 수만 있다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세이브 해 놓을 수가 있다면 예, 그런 것처럼 뭐 냉면은 불어 터지니까 그렇게 못하지만 유통기간이 뭐 1년 2년 되는 것들은 이렇게 이제 사재기를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존 할인 행사 프라임 데이에서 값싼 기저귀 물티슈 구매가 늘고 고가 TV 등 사치품은 확 줄어 $10 미만 구매 비중은 18%, $200 이상 제품은 4%에 그쳐 치솟는 물가와 경기 둔화 조짐이 아마존의 대표 할인 행사인 프라임데이의 인기 품목까지 바꿔놨다고 합니다. 로봇 청소기와 같은 고가 전자제품의 인기가 낮아지고 그 자리를 생필품이 차지한 것이다. 아마존은 블로그를 통해서 기저귀, 물티슈, 초콜릿, 스낵바 등이 프라임데이 2022 인기 품목이라고 밝혔고요. 이번 행사에서는 총 3억 개 이상 물건이 팔렸는데 지난해 2억 5천만 개보다 20%나 늘어났네요. 아마존은 전 세계 유료 구독자인 프라임 회원들이 분당 10만 개가 넘는 제품을 샀다고 강조했다. 어도비 애널리틱스 어도비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올해 프라임데이 행사 중 미국의 전체 온라인 쇼핑몰 판매액은 119억 달러, 약 15조 7천억 원을 돌파하며 전년보다 8.5%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아마존은 구체적인 매출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JP 모건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프라임데이의 매출 성장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단지 이제 한 전년보다 한 5% 상승할 거에 상승했을 거라고 전망을 했고요. 이는 2020년에 50% 증가했고 21년에 9%에 비해서 둔화된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특수가 있어서 저 2020년도에는 애널리스트들은 인플레이션이 프라임데이 기간에 새로운 TV나 스마트 스피커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생각을 바꾸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래 쭉 얘기를 해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은 그게 있죠. 이렇게 생필품을 사재기를 하면 뭐 전쟁이 터진다든지 코로나 기간 때 라면 같은 거 막 미리 사놓잖아요. 혹시나 생산이 안 돼서 나중에 이제 라면을 뭐 구매를 못 할까 봐. 그래서 집에다가 잔뜩 사놨더니 나중에 보니까 여전히 이제 판매가 마트 가면 라면을 구매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미리 샀던 거를 계속 소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 팔리다 보니까 코로나 때 뭐 농심 같은 주가가 코로나 터지면 확 올랐다가 그러고 나서는 또 한 1년 동안 주가가 되게 지지부진하죠. 이게 이연 수요가 아니라 선수 수요? 네. 미리 나중에 쓸 거를 혹시 나중에 못 살까봐 미리 땡겨서 사놓는 그런 성급수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필수 소비재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 있겠습니까? 네. 자, 뭐, 집이죠. 의식주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 부동산 뉴스를 제가 잘 커버를 안 하는데, LA 50평 단독주택 10억 원 선, 미 부동산 겁낼 거 없어요. 라고, 이지연 땅집고 기자라고, 네. 조선일보 기사인데, 제가 재밌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LA 50평 단독주택이 10억 원 선이다.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서울에 50평 단독주택을 10억 원에 선에 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1조 3천억 원대의 거래 성장시킨 네오집스 오태수 대표라고 아마 사진에 있는 분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 정책을 펴지 않죠. 부동산이 경제 논리에 맞춰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유망 지역과 상품만 잘 고른다면 투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는 만큼 보이는 시장인 거죠 하면서 캘리포니아주 얼바인에 본사를 둔 부동산 전문기업 네오집스 어태수 대표는 국내 아파트를 사들이던 투자자들이 최근 미국 부동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얼바인이라고 하니까 되게 반갑네요. 코로나 때 이제 알게 된 얼바인에 이제 사시는 분이 작년 4월 달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전무님이 2020년에 주식으로 돈 벌어가지고 내년에 3,000포인트 가는 장이니까 주식으로 돈 벌어서 내년에 집 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작년 이제 4월 달이었죠. 집을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하셔서 그 사시는 곳이 얼바인이시더라고요. 그게 사시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나라 부동산도 아니고 미국인데 미국에 이제 거주하고 계시니까 집에 대한 스트레스, 그 피트 린치 이기는 투자 저기 있는데요. 그 책에도 보면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집부터 사라고. 피트 린치조차도 그 주식의 고수조차도 집부터 사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 생애 첫 집은 무조건 뭐 시기를 따지지 말고 돈을 벌었으면 사는 게 맞다는 부분인데 하도 이제 집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그동안에 받으셔서 제가 재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 같은 그런 대박엔 세일이잖아요. 엄청난 박엔 세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년에 3,000포인트 가는 장이니까 네, 빚내서라도 사라는 뭐 그런 좀 과격한 표현을 좀 했었고요. 왜냐면 너무 싸니까. 빚투자가 B2 많이 하잖아요. B2가 나쁜 게 아니라 포모 현상에 이미 비싸진 자산을
빚내서 뒤늦게 쫓아가면서 사서 그게 문제인 거지. 절대적으로 내가 그 자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많이 싸다 싶으면 사면 됩니다. 근데 어떤 자산을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체 불가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나 대체 불가한 지역의 부동산을 사는 게 맞다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좋은 가격에. 그래서 얼바인에 그분은 집을 사셨습니다. 예, 안 사셨으면 아마 주식으로 많이 이제 손해가 났을 건데 얼바인 얘기가 나와서 제가 좀 그렇게 갑자기 이제 관심이 생겼고요. 이분이 뭐 여러 가지 각종 대출 규제와 세금 인상 등으로 국내 부동산 투자가 힘들어진 반면 미국은 규제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메리츠 화재를 거쳐서 2015년 미국으로 건너가 부동산 컨설팅에 종사하는 어대표. 메리츠 화재에 계셨다가 가셨네요. 이분이 거래시킨 부동산 거래액이 10억 달러가 넘네요. 1조 3천억이 넘는데 지난해 네오집스를 창업하고 주거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1억 5,500만 건을 분석해서 얻은 빅데이터 296억 건을 활용해서 고객에게 맞춤형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는 기본적으로 미국은 주택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고 합니다. 2007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을 포기했던 것이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네요. 2030년까지 캘리포니아에서만 주택 200만 가구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미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펴지 않는 것도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처럼 집값을 잡겠다고 대출을 옥죄거나 금리를 올리지는 않는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락하지 않고 경제 상황에 따라 완만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량 상품을 잘 고르면 충분히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하고 어떤 지역을 눈여겨봐야 할까라고 했더니 한국 강남처럼 전통적인 핵심 지역이 인기가 높다면서 다만 투자 목적과 그에 따른 지역 선택이 분명해야 한다. 서부에서는 실리콘밸리 등 대형 일자리가 있는 로스앤젤레스, 학군이 좋은 얼바인, 날씨가 좋은 샌디에고 등이 유망지로 꼽힌다고 하고요. 동부에서는 아이비리그 학군이 있는 뉴욕의 맨하탄과 보스턴이 인기다. 과거에 집값이 낮았던 중부 텍사스 오스틴과 댈러스는 테슬라와 삼성전자 등이 진출 의사를 밝히면서 신흥 투자 지역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는 주거용 부동산은 70만 불에서 한 150만 달러, 9억에서 한 12억 됩니다. 150만 달러면 거의 20억이죠. 네. 주택이 인기가 높다고 했고요. LA나 얼바인 기준으로는 40에서 60평 규모 단독주택이라고 합니다. 유학생 자녀 실거주용으로 쓰다가 자녀가 졸업해 귀국하면 현지인에게 임대 놓으면 월세로 3,500에서 5,000 달러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요 뉴스는 요 정도까지 하고요. 계속 이제 우리가 반드시 써야 되는 그런 필수 소비재나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이 고물가 시대에 가격이 형성되고 수요 공급은 어떤지 그런 차원에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자동차는 또 전기차고 이번에 2022년 부산 국제 모터쇼가 있었어요. 24일까지 열리네요. 아직까지 하고 있네요. 여기서 이제 가보지는 못하니까 이런 기사를 통해서 어떤 차들이 인기가 있고 어떤 또 이런 모터쇼에서 보면 이제 향후 새로운 신기술들이 막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사고요. 부산 국제 모터쇼 넥스트 모빌리티의 축제가 되다라는 주제로 24일까지 열리는 22년 부산 국제 모터쇼의 주인공은 전기차였다고 합니다. 현대차, 기아, BMW 등 모든 전시장의 중앙 무대에는 전기차가 전시됐고 관람객의 관심도 전기차에만 쏠렸다.
누가 더 힘세고 멋진 차를 내놓느냐는 대결 중심이었던 누가 더 힘세고 멋진 차를 내놓느냐는 대결 중심이었던 과거 모터쇼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신 전기차의 친환경성, 그리고 미래 지향성, 최첨단 기술력 등이 모터쇼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아이오닉 6. 저도 아이오닉 6 되게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었는데,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유일하게 세계 최초 공개 월드 프리미어 차량을 선보였는데, 그 주인공은 전용 플랫폼 eGMP를 적용한 두 번째 전기차 아이오닉 6다. 아이오닉 6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77.4kW 용량의 고전압 배터리를 장착을 했고요. 1회 충전 시 최대 524km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 2009년도에 GM의 볼트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주행 거리가 110에서 150km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110km면 이 불안해서 타고 다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번 주행하면 524km면 그냥 서울에서 부산까지 갑니다. 그리고 전기 효율은 킬로와트당 6.2km를 가고요. 국내 판매 중인 전기차 중 가장 뛰어나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뛰어난 에너지 효율성의 비밀은 디자인이다.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한 유선형의 디자인과 뒷날개, 리어 스포일러 덕분에 현대차 역대 모델 중 최저 공력 계수를 달성한 것이다. 이는 포르쉐의 타이칸, 테슬라 모델 3보다도 우수한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아이오닉 6는 제대로 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하는데요.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수준에 머물렀던 기존 현대차 모델들과 달리 전기차 통합 제어 장치, 서스펜션, 브레이크, 스티어링 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아다스 시스템이죠. 까지 OTA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OTA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 OTA로 배터리 성능 향상까지 가능케 해서 항상 새 차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을 줄 것이라고 현대차가 설명했다. 이번 모터쇼에서 예고하지 않은 아이오닉 6 기반의 고성능 전기차 콘셉트 RN22E도 깜짝 공개했다. RN22E는 이중 변속기 트윈 클러치를 통한 토크 팩토리, 좌우 바퀴의 힘을 고르게 전달해주는 전자제어 장치의 선행 기술로 더욱 정교하게 빠른 코너링 능력을 극대화했다고 하고요. 또 160kW 전륜 모터와 270kW 후륜 모터를 장착해서 총 430kW의 출력을 발휘한다. 기아는 대형 SUV EV9, 현대차는 7, 뭐 이런 차들이 쭉 나왔다고 합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주요 전기차 이제 모델 소개가 나오네요. 아이오닉 6 그리고 7, 이것도 이제 현대차에서 나왔는데 한 500km 가고요. 라운지 형태 실내가 있고 기역자 형태 벤치 시트이고 가격은 아직 안 정해졌고, 아이오닉 6의 가격이 5,500만원에서 6,500만원이네요.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있네요. 그리고 엔비전 74 현대차에서 요것도 600km 나오는데 아직까지 수소 전기 하이브리드 차인데 가격 미정이고, 기아에서는 이제 EV9 대형 SUV 전기차라고 합니다. 내년 4월 양산 예정이고요. 아직 가격은 미정이고, BMW가 625km를 갈 수 있는 i7, BMW는 이제 BMW 뭐 5, 6, 7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리즈가 있잖아요. 아마 전기차는 시리즈가 이제 i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i7인데 최고급 전기 세단으로 나오네요. 뒷좌석에 31인치 스크린, 31인치를 뒷좌석에다가 달아놨네요. 그리고 가격이 2억 1천에서 2억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튼 우리 현대 기아차가 저는 삼성전자가 아이폰을 따라잡으면서 2013년도에 세계 1등이 됐듯이 그렇게 우리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무인 배달 로봇, 인간 동행 없인 불법이다. 청년 기업가 혁신을 막는 황당 규제가 여전하다고. 무슨 얘기죠? 현행법상 배달 로봇은 자동차다. 로봇마다 관리자가 따라다녀야 된다. 안경 비대면 판매 도수 못 넣어. 인천 송도에 지금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행 중인 배달 로봇을 동행한 현장 요원이 지켜보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배달 로봇 스타트업 뉴빌리티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 유예 제도라고 합니다. 통해서 로봇 주행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배달 서비스를 할 때마다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로봇당 관리자 한 명이 따라다니라는 규제 때문이다. 뉴빌리티 관계자는 사람이 함께 오는 것을 고객들이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고객 눈에 띄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 기업가들이 기술 혁신을 막는 황당 규제에 실험하고 있다. 사업 방향을 전면 수정하거나 해외 시장으로 탈출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2019년 12월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배달 로봇의 보도, 공원, 승강기 통행을 일부 허용했는데요. 이후 뉴빌리티, 배달의 민족 등 일부 업체가 허가를 받아 주행을 시작했지만 특례 조건이 까다로워서 제대로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달 로봇 주행 시에 현장 요원 한 명이 항상 동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대표적이다. 아니 이럴 거면 배달 로봇을 왜 씁니까? 그냥 그 현장 요원이 배달하는 게 낫지. 배달 로봇을 하면서 요원이 한 명 따라다니는 게 이게 마치 옛날 그 생각이 나네요. 레드 플래그 영국에서 자동차가 가장 먼저 개발이 됐잖아요. 그 자동차가 개발이 됐는데 그 자동차가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그 반드시 자동차가 갈 때 앞에 그 빨간 깃발을 들고 흔들면서 조심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동차 앞을 이제 그렇게 가이드를 해야 된다. 그게 레드 플래그 무슨 법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영국에서 자동차는 영국에서 개발됐지만 실제로 자동차를 상업화에 성공한 거는 미국으로 건너서 포드가 상업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 좀 황당무계한 이런 규제에 대해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그 빨간 깃발법이죠. 근데 뭐 똑같은 규제 내어 보니까 물론 이제 이런 거가 처음에 사고가 나면 왜 이런 걸 규제를 안 했냐 그런 걸로 이제 공무원들이 욕을 먹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막 규제를 강화하죠. 나는 이런 거 규제했다. 근데 네 아무튼 이렇게 한 명이 계속 따라다녀야 되면 이 로봇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하여튼 정부는 배달 로봇의 법적 지위를 보행자로 인정하는 지능형 로봇법을 연내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자율주행 로봇 스타트업 로보티즈를 방문해서 규제 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이 2016년 개인 배달 장치법을 제정해서 현재 20여 개 주에서 배달 로봇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는데 비하면 여전히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이 나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정부에서도 이런 좀 혁신 기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네요. 기술 진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낡은 규제 탓에 사업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사례도 나온다. 온라인 가상
시착 서비스를 활용해서 안경을 판매하는 스타트업 라운즈가 대표적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는 도수 있는 안경을 판매할 수 없다. 구매자가 온라인상으로 도수를 입력해서 렌즈를 맞추면 어지럼증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대한안경사협회 주장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라운지는 이 같은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충분한 대안을 마련했다는 주장이다. 김명석 라운지 대표는 가상 시착을 통해서 안경테를 구매한 뒤에 오프라인 안경원과 연결해서 도수를 맞추는 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한국일보에서 바이든 떠나자마자 중동으로 달려간 푸틴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란 방문을 하고요. 3자 정상회의 이란과 밀착해서 제재 우회로 마련을 하고 지금 푸틴 얘기죠. 튀르키예와는 시리아 문제를 논의하고 미국의 아픈 손가락 콕 집어서 공략. 바이든 빈손 순방과 비교될 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이란을 방문을 했네요. 이란을 방문해서 이란과 튀르키예와 3자 정상회의를 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마친 지 사흘 만에 맞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세계 무대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약화하지 않았다는 존재감을 과시하는 동시에 양국과 밀착해 군사 경제적 이익도 모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7일 푸틴은 19일 이란 수도 테헤란을 방문해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3자 정상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이슬람 국가에 계시는 분들의 이름이 좀 깁니다. 푸틴 대통령은 에르도안 라이시 대통령과 각각 회담도 열 계획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순방은 러시아가 수년간 중동에 대한 군사 외교적 개입을 통해 얻은 영향력을 유지하는 걸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순방의 주요 목표는 이란과 밀착해서 제재의 우회로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를 받아온 대표적인 반미 국가죠. 러시아는 우호 관계를 그동안 유지해 왔는데 이전까지 러시아는 서방과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해서 이란과 적정 거리를 유지했지만 전쟁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러시아는 제재 회피 방법을 잘 아는 이란으로 기울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란 측에 따르면 러시아는 최근 식량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는 이란에다가 밀 등 곡물 500만 톤을 수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신 이란은 러시아의 서방 제품을 대체할 의류나 자동차 부품 등을 판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고요. 러시아가 인도 등 외국에 수출할 때 이란을 거치는 방법도 거론된다. 아울러 러시아는 이란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드론 구매도 추진 중이다고 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이란 정부가 러시아의 미사일 탑재 드론을 포함해서 수백 대의 드론 공급을 준비 중이라는 정보를 얻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튀르키예와도 유대 강화에 나섰다. 튀르키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이지만 전쟁 발발 전부터 서방보다 러시아에 밀착해왔다. 양측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곡물 수송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도르 루키아노프 크렘린 외교 국방자문위원장은 터키는 튀르키예죠. 터키는 러시아가 이번 분쟁에서 중재자로 볼 유일한 국가라면서 지금은 아니라도 언젠가 평화 협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에서 시리아 문제도 논의가 됐고요. 러시아 측은 앞서 이번 회담이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아스타나 협상 과정의 일환이라고 밝힌 바 있다. 12년째 내전 중인 시리아의 북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튀르키예는 이 지역 쿠르드족 민병대를 안보 위협으로 여기고 있는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 회의에서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 민병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동의를 구하고 러시아 역시 튀르키예와 유대 광호를 위해 이를 용인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면서 빈손으로 끝난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과 비교해서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뭐 등등 쭉 돼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전쟁 속에서도 또 서로 간에 뭐 얼라이언스를 서로 만들어가고 여기서 저는 재밌는 기사가 이 터키가 나토 회원국인데 이번에도 그 러시아 제재에서 터키가 딱 반대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 강력한 제재로 인해서 전 세계가 다시 그 경제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이 분업화가 깨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이렇게 서로 또 밀착 관계 적이었다가 또 친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제재에 대한 부작용이 또 어느 정도 완화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요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터키는 러시아가 이번 분쟁에서 중재자로 볼 유일한 국가라고 하면서 지금은 아니라도 언젠가 평화 협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요 멘트가 앞으로 좀 얼마 전에 그 뉴스도 있었잖아요. 그 우크라이나가 흑해를 통해서 이제 곡물을 수출할 때 러시아랑 이 터키랑 우크라이나랑 뭐 4개 국가가 만나서 그럴 때는 전쟁을 일시 또 중단했다가 수출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 합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조금은 전쟁도 최악의 국면을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빨리 좀 평화 협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방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